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모아타운 안에서도 서울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산구, 그 용산구 안에서 또 원효로 4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38군데의 모아타운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10월 중에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효로 4가는 이번 10월 중순에 발표될 모아타운 후보지 중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원효로 4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용산구의 입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용산과의 접근성은 매우 좋다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지역으로 용산이 거듭날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출퇴근 시간이 같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용산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모든 계획들이 다 집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에는요, 용산보다도 여기 중구, 저는 종로구, 이쪽이 서울에서도 가장 시내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남 쪽이 가장 시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종로나 강남, 그리고 또 영등포구,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3도심 업무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이룬 곳의 가장 중심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용산공원이 있죠. 이 용산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용산구 안에도 많은 동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후암동 옆이 바로 서울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강로 주변이 바로 용산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서울역 주변에 청파동, 위에는 또 서계동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후암동도 보시면 서와 동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후암동은 남산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숙대가 있는 남영동이라든가 청파동이 있고, 바로 밑에 효창공원이 있는 효창동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6호선인 효창공원 앞역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용문동, 그리고 또 원효로가 있는데, 자, 이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용산역 뒤로 보이는 이제 정비창기지, 여기 바로 뒤가 원효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한강대교를 건너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 자체가 바로 한강로입니다. 자, 그리고 한강다리를 건너자마자 바로 이천동이 보이시는데, 자, 동쪽은 동부이천동, 서쪽은 서부이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측으로 가보시면 서빙고동 옆에 보광동,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한남 뉴타운이 있는 한남동, 그리고 또 이태원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태원까지 더불어서 난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강이 밑에 있고 위에 산이 있는 이런 배산임수의 풍수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하철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큰 서울역과 용산역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광역 열차망이기 때문에 지금도 KTX가 정차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GTX도 이쪽에 정차할 예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과 용산역은 아마 서울에서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 6호선은 동서를 가르는 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 앞역, 그리고 4호선 숙대, 그리고 또 경의선, 이렇듯 용산 쪽은요, 지하철과 열차들이 각종 많이 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용산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산의 개발 호재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야열을 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용산공원이죠. 민족공원인데, 자, 이 민족공원은 미군 부대가 있던 곳이 미군이 철수하고 자리가 공원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대통령이 집무실이 또 용산에 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국제적으로 좋은 그런
용산의 업무지구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하고요. 또 용산 기지 안에 캠프킨 부지, 유엔사 부지, 수송부 기지가 있는데 이쪽에 개발 계획들이 지금 많이 성립되어 있고, 또 전자상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비창 옆으로 전자랜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전자상가들이 위치되어 있는데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재생 사업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효로 쪽에도 현대차 그룹 부지가 있는데 또 새롭게 개발될 예정에 있고요. 뭐 GTX 같은 경우에는 많이 AB 노선과 우리 B 노선이 같이 겹치는 지역이 바로 서울역과 용산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KTX, GTX 같은 광역 열차만 계획이 돼 있고, 또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이 이 주변으로 올 예정입니다. 자, 더불어서 또 한남 뉴타운이 크게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서울역을 비롯해서 용산역까지 지하화 사업도 예정되어 있고, 자, 이렇듯 수많은 계획들이 용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산의 개발 호재들 다음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효창공원 압력 주변으로 해서 효창공원의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효로 일가의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 또 효창공원 바로 밑에 공공주도 3080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유튜브 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공공주도 308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정비 사업보다도 피해야 될 정비 사업 중에 하나겠죠. 이 지역은 6월 29일 이후로 소유권이 변동만 돼도 이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원효로 4가인데 이쪽은 모아주택이 또는 모아타운이 지금 개발하려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원효로 3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속통합기획에 공모를 했다가 미선정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건축도 역시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차 부지가 있고, 용산역 뒤로 이렇듯 많은 개발 계획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효로 4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자동차 부지 바로 이웃에 있고요. 그리고 성심여자 고등학교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하나하나 구역들이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아주택 구역들이 같이 연합해서 정비 사업을 했을 때 우리는 모아타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모아주택은 이렇게 블록 단위로 되어 있는 토지들 1500제곱미터 이상을 모아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개발하는 곳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같은 기반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비사업 속도가 기존 재개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빠르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 일반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모아주택,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아주택에 이어서 또 모아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 2개 이상의 조합이 모여서 모아타운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기존 정비사업 방식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7%가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아타운은 30년이 아닌 20년 된 이상 주택이 57%만 충족된다라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축 주택으로 인해서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지역들도 이제는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아타운은 모아주택과 다르게 대단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주택을 여러 개 묶어서 가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크게 묶을 경우에는 뉴타운과 버금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메이커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속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리고서 권리산정 기준이라 해서 지분 쪼개기 금지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권리산정 기준일도 굉장히 탄력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의 절차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정부가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면,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은
지자체의 어떤 공모를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또 의견을 수렴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자체가 기존 방식은 탑 다운 방식이라면 지금은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지 중에서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견도 수렴하게 되고,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정비사업보다 조금 더 절차가 간소되는 법들이 있는데, 자, 기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추진위를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요 앞에 있는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추진위 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합 설립인가로 갈 수 있어서, 대신에 소규모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에 조민 동의를 80%를 받아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겠고요. 또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재개발보다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이 약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정말 2년에서 4년이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입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 추진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구역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구역과 그리고 2구역, 3구역을 모아 주택이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3개가 같이 묶이면 모아 타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 타운으로 진행되면서 노후도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노후도를 체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체크를 해본 결과 약 80% 정도의 노후도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원효로 4가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는 충족이 되면서 주민들의 동의만 잘 받으면 사업이 또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원효로에 있는 강변 삼성 스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30평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경우에는 대략 한 17억 정도에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리버일 삼성이라든가 또는 세방 리버일 같은 경우에도 16억이나 14억 정도, 이렇게 10억대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 아파트인 산호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좀 가파랐었죠. 그래서 대략 23억에 매물이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평수들이 좀 작고 시범 아파트도 재건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사실 요즘에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으로 가는 곳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물건들에 대해서 기존의 가격과 그리고 또 새로운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굉장히 그 폭이 벌어지는 물건들도 있다, 이렇게 좀 참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효로 4가 주변에 빌라나 단독 같은 매물을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용 면적 26제곱미터 투룸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평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약 7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임대는 방 2개 기준으로 대략 3억 정도의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대충 4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리고 또 1.5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좀 저렴하지만 실투자 금액은 역시나 똑같이 4억대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좀 오래된 연립주택인데요. 2007년도에 완공된 연립주택인데 가격은 좀 비슷하지만 임대료가 좀 저렴하죠. 왜 그러냐면 연도수가 좀 됐기 때문에 임대 전세 가격이 좀 다운돼서 실투자 금액은 대략 1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2004년도에 지어진 이 다세대 주택은 방 3개짜리인데 이건 좀 많이 비쌉니다. 12억에 돼 있고, 역시나 임대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9억 5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서 상당히
상당히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독주택도 있는데요. 1944년도면은 뭐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7억 5천을 투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세대 주택이 최근에 지어진 건데 2023년도니까 이건 지어질 예정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를 발표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허가랑 착공이 다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현금 청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2022년 10월 달에 발표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미 착공까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현금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공일이 2022년 10월 이전에 준공이 난 것들이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고요. 9억보다는 신축이 그래도 실투자 금액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효로 사가를 가보시면 투자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자금 여력과 그리고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모어타운 후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 투자한다라는 것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와 거의 같은데,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투자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지만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기회에 또 투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인의 자산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